정치 카페 테라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중권이 아닙니다. 이정미입니다. 지난 월요일 예고를 드렸죠. 노유진의 정치 카페에 테라스를 건축해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노유진 세 분께 허가를 받은 합법 개조물이니만큼 안심하고 와주시고요. 저는 테라스 지기가 되었습니다. 정의당 부대표이고 정의당 창당 때부터 대변인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이제 대변인직을 그만두고 테라스 영업을 열심히 뛰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고 광고에서 노유진 정치 카페는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날이고 정치 카페 테라스에서는 우유 거품 가득한 카푸치노를 마시는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요일 노유진 세 분과 정치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진한 만남을 해오셨다면 목요일 테라스에서는 향후 한 5주 정도 우리가 한 번쯤 질문해 보았어야 할, 그러나 우리 사회의 권력이나 지배적 관습들로 인해서 제대로 질문하고 토론해보지 못했던 그런 주제들을 다뤄볼까 합니다. 일명 금기깨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주제로 테라스 개장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진행을 맡아주실 분을 소개해드릴게요. 지난 정치카페 18회에서 우리 사회의 일배 현상을 날카롭게 분석해 주신 미술관엽 인문학의 저자, 스스로 인문사회학자라고 소개해달라고 하셨는데요. 박홍순 선생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직업은 같지만 유시민 작가가 아닙니다. 작가는 작가인데, 그리고 카푸치노는 카푸치노인데요. 거기에 가끔씩 소주 한 잔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독한 카푸치노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요즘 커피 소주가 아주 유행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좀 알릴 말씀을 전할게요. 정치 카페가 아직 독립된 공식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청취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겠죠. 팟빵 게시판이나 트위터, 유튜브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페이지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 채널에 정치 카페를 검색하셔서 저희 소식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여기에 저와 함께 진행하시는 박홍순 선생님께서 사회적 이슈를 그림으로 해석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치카페 테라스 소개를 이쯤 하고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라스의 첫 번째 주제는 대한민국 군대입니다. 얼마 전 한 원로 정치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군대 가서 참으면 윤일병 되고 못 참고 화내면 임병장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월호로 가슴이 무너지는 대한민국 국민들, 군대에서 연속 터지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매우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을 조목조목 들여다보고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함께 얘기 나누실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임태훈 씨. 어떻게 보면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분일 것 같은데요. 군인권센터 소장이면서 본인 스스로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먼저 임태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군인권센터 일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그런 과정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요, 이게 노유진의 카페라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섭외를 나와달라고 이제 거의 조르다시피 해서 제가 지금 엄격하게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제 정의당에서 한다니까 제가 좀 관심을 갖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당이 거의 군소정당이죠. 군소정당이고 또 원내 교섭단체를 제가 보니까 통진당보다 의석이 적더만.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같아요? 다섯 석. 아, 그래요? 네네. 순번에서는 누가 더? 지금 현재로서는 그쪽이 3번, 저희가 4번. 원래 한 명이 더 있었지 않았어요? 저희요? 네. 어디 갔어 그 양반? 무슨 벽두부터 시비를 걸고 시작을 하시는지. 노회찬 의원께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5석이 됐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거 누가 잘랐어요 그걸? 워낙 대법원 참 나빠. 하여튼 제가 정의당에 이 관심이 많은 게요. 우리 상정 누님을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회찬 형님을 또 좋아하고 이러니까 이게 또 군소정당이라도 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개인적 친분보다는 이분들이 항상 그 사회적 약자와 억압받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눈을 그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스케줄을 하나를 째고 이게 나왔습니다. 네. 제 소개는요.
워낙 요즘 악플이 많이 달려요. 어버이연합회가 제 규탄 집회를 했다 그러더만요. 악플을 다시는 분은 임태훈 소장님을 잘 아는데 일반적인 국민들은 도대체 임태훈 씨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이버 검색창을 보래요. 누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임태훈 소장 결혼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임태훈 소장이 결혼했냐 안 했냐가 관심거리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사생활이 뭐 그래 궁금하냐 그랬더니 이제 제가 개인지 몰랐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결혼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동성 결혼을 두 번째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여튼 이제 제 소개를 하자면 이제 병역거부를 했고 병역거부자가 왜 도대체 군인권 문제 하느냐, 뭐 자격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자격이 있죠,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면 뭐 군대 갔다 오는 여성, 장애인 뭐 이런 사람들은 절대 얘기를 못 하는 거죠. 특히 우리 이쪽 정의당 쪽 그리고 민주당 쪽 이쪽 사람들은요.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노동법 위반, 뭐 집시법 위반 해가지고 1년 6월 이상의 징역을 다 받아서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기 검열들을 해. 입을 안 띄어. 국방 얘기가 나오면 그래서 진보 정당이요. 국방을 간 적이 없어요. 요즘 심상정 의원 그냥 거의 후회하고 있잖아요. 국방이 갈 걸 뭐 이러면서. 우리나라는 워낙 전문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상한 편견이 있어가지고 그럼 정치인들은 어디 다른 데서 정치 사관학교가 있어가지고 훈련을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지 당연히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 전문가고 그리고 경력이 쌓이면은 베테랑이 되는 거겠죠. 아니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그 국방위에서 공청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군인권센터 소장해도 되냐고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승질을 내더라고요, 인간이. 그래가지고 내가 여성들은 절대 군인권센터의 회원으로 일을 할 수 없겠군요. 아니 그러면 내가 목까지 차오르는 게 참았거든요. 그럼 최고 통수권자인 여성 대통령 그러면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여기까지 나오는 걸 제가 여당 하지 그랬어요. 집권당을 그래도 등 돌려놓으면 법안 통과하는데 힘들어요. 그 정치적 판단을 한 거죠, 제가. 그래서 인구의 절반 여성을 모독한 지금 발언하셨다고 이런 얘기를 내가 자기가 그런 얘기 한 게 아니래. 근데 이게 어폐가 있는 게요. 한민구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 한기호 의원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야전 사단장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국방부 장관 자격이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한민구 장관이 후방 사단장을 한 적은 있어요. 이 사람이 정책통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요. 육군 참모총장은요.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합참의장은요. 배도 몰아봐야 되고요. 비행기도 몰아봐야 되고요. 탱크도 몰아봐야 되고 소총도 쏴봐야 되고 포도 쏴봐야 되고 이런 군인이 어디 있어요. 한 분야만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선진국들 보십시오. 독일 국방부 장관이 메르켈이 누굴 지명한지 아세요? 여성. 이분이 차기 총리 유력 후보예요. 프랑스도 국방부 장관 여성을 지냈고요. 뭐 스페인, 그리고 심지어 지금 브라질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육군 참모총장을 지냈어요. 과거에 이분이 게릴라였거든요. 그런데 반군 활동하는 사람이 육군 참모총장을 해. 군 경험이 없는 사람을.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전쟁을 하는 건요 합참의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국방부 장관은요 정치인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정미 부대표도 나중에 정의당이 집권하면요. 국방 분야에 쫙 몰입하면은 국방부 장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닌가요? 아니, 꼭 해보고 싶습니다. 하기 싫죠. 노동부 장관 하고 싶잖아. 솔직히 얘기해봐요. 솔직히 환경부 장관. 아니, 그럴 줄 알았어. 그 국방부 장관 계속 군인 해야 돼. 이러면은 진보정당이 들어서도. 아니, 마음을 바꿔먹을게요. 그래서 제가 병역거부 하고 오니까 우리에 대한 비난이 너무 센 거예요. 뭐 니들만 양심 있고 그럼 군대 갔다 온 우리는 양심이 없느냐. 이경규가 양심 냉장고 하는 바람에 이 양심이 굉장히 형이하학적으로요. 이 양심은 전 지구상의 인구수만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양심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거의 뭐 도덕률 비슷하게 돼가지고요. 잘못 인식되고 있는데 그래서 환합 공격을 하길래 이 댓글들 쭉 봤더니 대부분 다 어렵게 군생활 했는데 니네 뭐냐.
라는 지적이었어요. 이걸 네. 함축하자면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이 소리인데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인권 침해 많이 당하나 싶어서 2005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연구용역 사업을 내놨어요. 네. 군 인권 실태 조사를 이제 저희가 오파를 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낙찰을 받아서 마침 윤광웅 장관께서 결재를 전군 어디든지 다 갈 수 있게 내놓은 거예요. 전군에 비사인 걸렸습니다. 그래서 유유히 통보하지 않고 마구마구 쳐들어갔죠. 제가 가서는 막 설문지 던져주고는 설문조사만 보통 오는데 전 그게 아니에요. 거기 같이 자요. 그리고는 내후반에 먹을 거 잔뜩 싸들고 가서 막 풀어요. 일단 풀고 나서는 안 그렇게 생겼는데 얼굴이 굉장히 두꺼우신가 봐요. 곱상하신 게 생겼는데. 원래 낯짝이 두꺼워야 하죠. 그러면 가서 막 먹일 거 먹이고 막 애들하고 매복 나가면 같이 막 나가요. 새벽에. 예, 그 해안 경계 초소에 막 같이 나갑니다. 그럼 2시간, 3시간 동안 같이 얘기하잖아요. 다 얘기해요. 이 군대의 문제점에 대해서요.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심층 면담이 되는 거예요. 녹음기 딱 갖다 놓고 얘기하라 그러면요. 얼어가지고 얘기를 못 합니다. 생생한 날 것을 막 적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가 나왔고 그 보고서가 아직도 그 정책 제안들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보니까는 군 인권을 전담으로 하는 인권단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인권센터 만들자라고 준비를 이제 시작해서 정의당 박원석 네. 의원이 당시 참여연대 네. 제가 인권사회국장 네. 할 때 그 실태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 이거 만들려고 하는데 검토 좀 해봐요. 그랬더니 검토하더니 야 블루오션이다 해라. 아무도 안 한다. 네가 해라. 병역 거부자 하면은 재미있겠다. 해라라고 해가지고는 좀 전문가들한테 쭉 검토 맡았어요. 아름다운 재단에 제 친구한테도 주면서 실효성이 있겠니? 그랬더니 하면 된다. 뚝심 있게 가면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저희가 사실 처음에 했을 때는 굉장히 쟤 뭐야 이런 식의 반응들이 있었어요. 시민사회에. 한 3년이 지나니까는 좀 태도들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보고 막 공격하는 예비역들한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니들이 해. 만들어 하나. 만들면 되지. 왜 아니 이게 독과점 하라는 것도 아니고 경쟁하면 더 아니 참여연대가 싫으면요 참견연대 하나 만들면 돼요. 그래서 오만 대 다니면서 왜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희는 참견연대입니다. 모든 사안에 다 참견합니다. 이러면서 막 참견연대 만들어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우리가 상표권 등록을 한 것도 아닌데 네. 그냥 하면 되는데 왜 그런지 그래도 모르겠어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워낙 우리 사회에서 군 그러면은 이 터부가 굉장히 강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감히 건들면 안 되는 곳. 또 하나는 국민 정서도 시쳇말로 아주 상식처럼 퍼져 있는 말이 군대 가야 사람 된다. 철들어서 나온다.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진짜 그렇죠. 사나이. 철들어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명령대로 알아서 기는 거 배워서 나오는 면이 많은 건데 네. 그런 게 어쨌든 우리 사회의 파다한 인식이다 보니까 이 군 문제로 특히 군 인권 문제로 활동한다는 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인간이 철들면 죽어요. 그렇죠. 네. 저 역시도 인생의 목표가 철 안 되는 겁니다. 네, 철들면 죽습니다. 아니 그 철이 들어오면 죽지. 네, 그 얘기 조금만. 그 철. 아니, 그 얘기 조금만 더 들어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제 임태훈 소장님이 군 병역을, 양심적 병역 거부를 했잖아요. 네. 근데 특별히 그러니까 군인권센터 이전에 있었던 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특별히 이게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택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어떤 계기? 이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사실은 제가 이제 병역 거부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제가 99년도에 병역 거부에 관한 질문을 제가 인권운동가들에게 했어요. 그랬더니 당시 인권운동가들이 하는 얘기가 군대 가야지 무슨 얘기야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매우 실망을 했죠. 그래서 인권운동 사랑방 당시 대표이던 서준식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나 이런 게 고민인데 이거 병역을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차별적이지 않아. 내가 게이인데 동성애자들을 동성애 성행위를 범죄시 여기고 네, 그게 범죄시하고 군형법 92조 네. 6이 그렇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죠. 징병 신체 검사 기준에 보면은 동성애를 성적 선호도 장애라고 해놨는데 이런 군대가 나는 정말 싫은데 불복종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저한테 답을 준 거예요. 이 양반이 내가 감옥 생활할 때 여아 증인들이 있었지. 여아 증인들이 밥과 물을 줬어.
걔네들이 사동청소부 소지를 했는데 우리의 허든 일 다 해줬어. 그들의 인권을 내가 얘기할 때가 됐는데 얘기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사실 우리 사회가 거기까지 가야 돼. 라는 얘기를 저는 빗줄기를 하나 봤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정말 서진식은 똑똑하구나. 네. 근데 그건 아주 절절하게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85년도에 대학에서 학생운동하다가 감옥을 한 1년 반 이렇게 있었는데요. 네. 그때는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말 자체가 없었을 때예요. 근데 감옥에 이렇게 독방에 있는데 아주 착한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진짜 얘네들이 왜 여기 와 있지? 얼굴도 선량하고 진짜 평생 법 없이 살 것 같은 애들이. 여기는 선량하게 안 생기셔가지고. 근데 저야 뭐 생긴 게 몽타주 수준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근데 맨 손에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다녀요. 그래서 야 성경책 외우겠다 그랬더니 진짜 외웠대요. 네, 외워요. 그래? 그래서 내가 시험해 볼게 해서 로마서 몇 장 몇 절 그러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예를 들어서 성경에 살인하지 말 것이며 살인하려는 마음도 품지 말아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군대에서 군사훈련은 살인 연습이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검술 연습할 때 보면은 가슴을 향해서 찌르고 비틀게 돼 있거든요. 즉사시켜라 이거죠. 그다음에 머리나 심장을 향해서 표적 사격 연습을 하고 그래서 양심상 종교적 양심상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그때 처음 들었었는데 나중에 10년은 더 지나서야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더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권들이 반성해야 돼. 그렇죠. 반성해야죠. 가서 알았으니까. 옥에 갇혔을 때 그렇게 다 수발을 해줬는데 이 친구들이요. 어떤 일을 하냐면요. 교도관들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스갯소리로.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인정돼서 대체복무제가 확대되면 우리 교정 행정은 반이 마비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농담이 아닌 게 우리가 이제 구치소를 들어갈 때요. 이 개인 소지품을 다 영치합니다. 네. 맡기죠. 그 영치 금품을 담당하는 데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병역 거부자들이 여과죄인들이 많아요. 그렇죠. 부정을 안 지으니까. 네, 왜냐하면 나갈 때 돈 그대로 지급해줘야 되고요. 제가 끼고 온 반지가 다이아몬드인데 이거 바꿔치기 하면은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분들. 예, 그러기 때문에 영치 금품가는요 여과증인을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 선호하냐면요 의무실. 예, 이쪽에 보면은 가위, 칼, 그리고 각종 약품들이 있어요. 향정신 의약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막 빼돌려 가지고는요 마약사범들하고 동거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또 가고. 그러면 이거 듣는 분들이 감옥에서 무슨 동거래가 있고 이럴까 싶겠지만 그 모르시는 말씀이고 실제 보면 할 거 다 하거든요. 도박도 해요. 그렇죠. 도박하면은 돈으로 일단 거래되는 게 뭐냐 하면은 우황청심원. 우표. 그렇죠. 그다음에 우황청심원이 비싸잖아요. 전과자들이 정말 지금. 우표. 그러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특히 돈 문제에서는 그 양심적 병역 거부했던 그 많은 그 여와 증인들이 그 일을 많이 맡아서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보안과.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도소는 문이 크게 3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안 사범들 면회 가면은 그 어디에요 저기 외정문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문이 또 나오죠. 버스가 들어가면 참 큰 게 나와요. 이거는 소위 말해 변호사 접견을 하거나 얼마 전에 이제 기업 총수들 문제가 됐던 그 특별 접견 할 때 이 문을 통과해서 또 들어가요. 그 들어간 보안과가 나옵니다. 이 보안과에서 또 문을 또 들어가야지만이 일반 사동 재수자들 있는 사동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 보안과에는요 총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오늘 주제가 여와의 증인. 그러니까 이게 얘기 들어봐. 담배와 총이 있기 때문에 여와 증인들 담배를 안 피워요. 그러기 때문에 술은 조금 합니다. 담배를 피우면요 경고받아요. 그 회중에서 경고받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게 심해지면 교적이 없어집니다. 이제 내보내요. 그러니까는 담배 꽁초 이렇게 다 털어가지고는 말아가지고는 들어갈 일도 없고 두 번째 무기고를 습격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도관이 이 외정문 밖에 농사를 지었어요. 옛날에는 그걸 이제 자급자족 해 먹었는데 여와 증인을 데리고 이제 작업을 시키러 왔는데 막걸리를 먹은 거예요. 이 교도관이 새참으로 뻗은 거야. 총을 메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왔을까요? 집총을 거부한 사람들이잖아요. 총을 집으면 안 돼. 어떻게 해서 들어왔을까?
총에 보면은 이렇게 줄이 매달려 있잖아요. 네. 그 줄을 이렇게 끊어가지고 그 교도관한테 짱짱짱 매가지고요. 총은 저 바닥에 지지 끊고 업고는 들어온 거예요. 네. 그걸 이게 보고 교도관이 옥탑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웃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이 문을 열어놔도 교도소 문을 열어놔도 절대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그 외부 작업을 나가잖아요. 건설 현장 이런데 옛날에 외부 작업을 나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이 골방에서 여가 중인 사람이 잠이 들었대요. 네. 근데 인원 체크를 안 하고 데려온 거예요. 네. 한 명이 비는 거야. 교도소가 발칵 뒤집힌 거죠. 이게 큰일 나게 생긴 거죠. 그렇죠. 밤늦게 누가 문을 두드리대 교도소 문. 왜 난 레벨에 두고 갔냐고. 지발로 찾아와서. 그럴 법합니다. 솔직한 사람들이에요. 네. 아니 잠깐만 일단 이 교도소에서 입으신 여호와의 증인의 모든 은혜는 대체복무제를 반드시 만들겠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과거에 시국 사범으로 들어갔던 국회의원들 반성해야 돼요. 여호와 증인들한테 그렇게 자기들이 봉사의 수발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은혜를 갚아야죠. 그래서 전과자 국회의원들 다 모아가지고 여기서 얘기한 전과자는 잡범 빼고 정치적으로 돈 받은 인간 빼고 그 소위 말해 시국 사범으로 들어갔던 사람들 다 모아서 좀 무슨 걸기대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정미 선생님, 우리 앞으로 어차피 타부를 다루는 거잖아요. 한 회는 감옥으로 합시다 나중에. 한번 감옥 얘기가 얼마나 할 게 많은지 아세요? 게스트 명단이 너무 많이 떠올라가지고 감옥에서 이 신입으로 들어오는 애들 이거 놀리는 방법이 한 30가지는 돼요. 네. 그러면 뭐 조금 얘기를 이제 조금 바꿔서 아까 군대를 다녀와야 사람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요즘 이제 예능 중에 진짜 사나이라고 하는 예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 방송인님에서 평론가로 일하는 허지웅 씨가 진짜 사나이 여군 특집이 너무 재밌어서 오히려 이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될 것 같다. 군의 실상을 너무 왜곡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대한민국 예능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육아는 꼭 엄마가 아니라 아빠도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뭐 글로벌한 예능으로 뭐 요즘 비정상회담인가요?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데 오히려 굉장히 퇴행적인 주제를 다루는 예능 프로그램이 갑자기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뜨고 있는 이 현상,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네요. 일단은 저는 예비역들한테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 프로그램 어떠냐 그러니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성들이 열광하는 상황이 20, 30대. 벌어진 거죠. 저는 이제 MBC가 머리를 잘 썼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1980년대 보면 배달의 기수라는 그 영화 뭐 비슷한 뭐 홍보물 같은 게 나왔어요. 요즘도 광고에 배달의 기수는 많이 나와요. 배달 민족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제 군대 내 이야기들을 쭉 이제 다루는 일종의 정훈 공보 영상, 홍보 영상 이 정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 프로그램을 신배달의 기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군인이었던 실제 리얼한 군인들이었던 사람이 소위 말해서 아이돌 스타들로 변신하고 인기 연예인들을 거기에 배치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아주 평범한 것으로 둔갑시키는 것이죠. 전 이건 강한 마취성 진통제다. 그러니까 군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인 인권 침해 사안들을 다 교묘하게 분장을 하는 거죠. 일례로 보면 거기 샘 해밀턴 대표적인 고문관이거든요. 완전 관심사병 A급이죠. A급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선 어떻게 묘사가 되나요? 굉장히 재미난 캐릭터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군에서 저렇게 행동하면요. 죽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윤일병 사건을 보십시오. 지네들이 때려놓고 다리 전다고 또 때리고, 지네들이 밥을 굶겨놓고는 힘없다고 또 때리고, 링거놓고. 뭐 이유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갖다 붙여서 때려요. 그러니까는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쌤처럼 행동하면요. 거의 군에서는요, 왕따가 아니라요. 잘못하면 진짜 대형 사고 납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하나의 웃음거리로 여기고 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면을 안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각본에 짜여져서 미화된 것이 마치 군의 일상적인 모습인 양 미화하고 있어요. 저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제에 나중에요.
군 입대해가지고요. 이거 보고 군 입대해서 제대로 된다라고 생각해서 군에 들어갔다가 전역한 친구들이 인권 침해 당하면 MBC 상대로요 사기죄로 고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원래 네. 이 현실에서 군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많아질수록 네. 이렇게 미화하는 것들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왜 상식적으로 뭐 많이 얘기하는 게 그러잖아요. 뭐 군 면제된 사람은 신의 아들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공익 가면은 장군의 아들이라 그런다면서요. 네. 현역 징직된 사람들은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또 뭐 말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냥 자주 섞인 말로 흔히 하는 얘기인데 그만큼 군에 대한 신뢰라든가 믿음이 땅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렇게 미화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군 특집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여자들은 군대를 안 가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남성들이 술 마시다 하면 마지막에 내가 군대 시절에 이제 이 얘기로 마무리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성들한테 이런 이제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아, 너네들 군대가 이제 뭔지 알겠지? 응? 여기서 이렇게 진한 우정이 생기는 거야. 이게 남자들의 세계야. 뭐 이런 식. 그러면서 남성이 얼마나 이렇게 우월한 존재인가를 은근히 또 이렇게 강조하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불쾌하게 저는. 근데 사실은 그런 거죠. 불합리한 상황에 놓인 것을 가지고 모두 침묵하는 게 의리라면요. 그것은 사회에 그게 그대로 전이되면요. 부정부패를 보고요. 눈 감고 부정부패를 같이 공모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군이 이런 잘못된 군사주의 문화가 한국 사회에서 만연한 소위 말한 부정부패 그리고 기업에서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전혀 도전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는 그리고 무노조가 당연한 거고 면접에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어떤 그 합격률을 높이는 어떤 메리트로 작용하는 네. 그런 것들을 다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의한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부정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결국은 그 공범 구조를 깨고 소위 말해서 조직을 이간질하고 그러니까는 선임을 꼰지른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을 군에서 배워오는 겁니다. 사실은. 아 그렇죠. 네, 그리고 폭력이 내재화되는 것을 배우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상요 폭력을 당하는 당사자도 굉장히 고통스럽지만요 사실 그 상황을 보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도 굉장히 피폐됩니다. 사실은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치유받는 시스템이 공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학에서 왜 저는 도대체 짜증나는 게 그 비싼 등록금을 받아 처먹으면서 이 개자식들이 병무 담당을 갖다 놓고는 맨날 하는 짓거리가 예비군 버스 대절해주고 이딴 짓거리만 해요. 교수들은 더 안심한 작자들이야. 제자가 군대 가가지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끔 교육 시스템 만들어줘야 되는데 애가 두들겨 맞아서 장애가 돼서 오거나 아니면 애가 죽어. 그럼 거기 돈봉투 들고 가가지고 조의금 내고 펑펑 울다 와. 이게 교육자가 해야 될 일은 아니죠. 교육자가 해야 될 일은 군에 가서 너희들이 인권 침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1학점짜리라도 군대와 인권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요. 강의하고 외부 강사들 쭉 팀티칭 해가지고 강의하고 우리 학교 내에서 성평등센터, 성폭력 상담소, 학생생활 상담소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에 이 군인권 침해 상담원 하나 더 이렇게 그 상담가에게 그 교육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너네 인권 침해 당하면 학교로 전화해. 우리 학교 당국이 군 당국과 싸우겠다. 이렇게 해줘야지 소비자에 대한 어떤 예의가 있는 거지. 이 자식들은 몇백만 원씩 받아 처먹으면서는 그런 서비스도 안 해줘. 휴학하면 끝인가? 그래서 학교가 이제 안 해주는 서비스를 군인권센터에서 지금 그래서 하고 힘들어요. 있잖아요. 해달라고 네. 그러니까. 학교 중고등학교 자체도 사실은 군사 문화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거기다 더해서 중고등학교에서 군사 캠프 보내는 데도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때는 교련이라고 그렇죠. 주일회식, 있었죠. 군복 비슷한 거 있고. 그리고 대학도 사실은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학번으로 막 서열을 정하는 사회가 있을까요? 이것도 군사 문화가 그대로 이제 전가된 것 같은데. 물론 운동권도 심해. 정의당도 운동권도 심하죠. 근데 정의당은 모르겠고요. 그런데 몰라. 이게 운동권 아무튼 구소 정당들, 진보 정당들 반성해야 돼. 맨날 뭐 먼저 인사가 이거야. 너 나이 몇 살이냐? 이런 걸 결혼했냐 안 했냐 이런 거 물어보고 꼰대들이 하는 짓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봐도 군대는 이 정치적인 면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 군대여서 저랑 같이 학생을 했던 동기 중에
남성들의 한 반은 강제징집을 갔어요. 네. 그냥 어제까지 얘기 나누고 술 먹고 이랬던 친구가 다음날 아침에 그것도 무슨 훈련소를 거쳐가는 것도 아니에요. 곧바로 새벽에 들이닥쳐가지고 군인이 들이닥쳐서 네. 전방으로 끌고 가고 그날부터 두드려 맞는 건데. 그래서 군 의문사도 많이 있었죠. 많이 네. 있었죠. 그리고 녹화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그 이후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데려가는 방식이 안 되니까 이렇게 문화적으로 군사 문화를 유포시키는 것들이 더 심해져 왔던 것 같고 요즘 들어서 더 그 지난 한 10년, 7, 8년 사이 정권이 그래서 그런지 군사 문화가 부쩍 더 강화되는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그 지자체장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죠. 예를 들면 지자체들이 갖고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시립대를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군대와 인권이라는 강좌도 만들고요. 지자체들이 뭐 자기네들 그 유권자들과 시민들이 도민들이 다 군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구민들이요. 그러면 모여가지고요 군인권 뭐 이렇게 매뉴얼 같은 거 있잖아요. 지침 이런 것들 책자로 공동으로 발행하면은요 예산이 또 굉장히 적게 투여하고 고효율성을 낼 수 있는 지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자체에서 예비병자 인권학교를 서비스로 해주는 겁니다. 구민들과 시민들에게요. 그건 이제 대학을 다니지 않는 시립대에 포함되지 않은 서울 시민들을 교육해 줄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교육감들, 진보 교육감들 모아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고3 수능 이제 곧 한 달 뒤에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능 치고 나서는 좀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친구들을 위해서 군인권 특별 강좌를 교사들이 하면 되는데요. 이 교사들도 내용을 모르니까 인권단체들이 이 교사들을 모아놓고 집중 강의를 하고 이 교사들이 특별 강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루 날 잡아서. 그러면은 이제 효과 있죠. 왜냐하면 고3을 졸업하면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요즘은 바로 군대 가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네. 20대 초반에 다들 군대를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촘촘하게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육군 사관학교나 각군 사관학교 그리고 이 장교들 양성하거나 부사관 양성하는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병사들은 인권을 굉장히 많이 알고 들어오는데 간부들이 인권을 모르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위기의식 때문이라도 사실은 이 교육 커리큘럼이 군인이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재밌는 생각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버려야 되는 거죠. 정당들과 지자체들이 어떤 생각을 버려야 되냐면 국방부 일은 중앙 통치 구조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은 헌법에 국방의 의무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강조를 하면은요. 헌법적 정신에 따라서 사실 정당도 이제 헌법기관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당이 해야 될 일이 명확해지는 거죠. 우리 당원 중에서 이 병역을 가거나 우리 당원의 자녀들 중에서 이 입영 대상자들을 모아서 군대와 인권 특별 강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아이를 군에 보내는 엄마라면은 이런 생각은 또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논쟁은 될 수 있지만 너무 이렇게 군대 가서 정말 바른 군 문화라든가 인권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내 자식이 가. 근데 군의 제도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그래가지고 괜히 가서 입 바른 소리 했다가 제가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싸우라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침해를 당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요령을 배우는 거죠. 사실상. 그리고 또 하나는 막연합니다. 군 입대하는 친구들은 병무청이 서비스를 잘 해주지 않아요. 군 입대하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떻다라는 얘기를요. 다 갔다 온 예비역들한테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철저하게 도제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저는 이 방식, 이거 일제군대의 잔재, 일본식으로 하는 게 도제식이잖아요. 우리 기자들 시스템도 바꿔야 돼요. 거의 기자들이 군대 방식이거든요. 사스마리들 막 돌리고는 막 네 캡 그러고 무슨 뭐 사단장하고 통화하냐? 니들? 막 내가 비아냥거려요. 니들 그래놓고 무슨 빛과 소금이 되니? 용어도 일본 일제시대 때 썼던 용어도 네, 제일 많이 쓰는. 그러니까는 제발 좀 이게 교육 그 부처가 맨날 술 처먹지 말고 검사들하고 맨날 형사과장하고 술 처먹고 맨날 서장하고 뭐 그러지 말고 좀 그 시간에 책 들고 좀 공부 좀 해라 좀 제발.
뭐 책도 볼 게 없이 또 금서 목록도 생기고 네. 여러 가지 뭐 인권 문제가 있는데 요즘에는 그 폭행 문제 관련해 가지고 군사들에게 병사들에게 휴대폰을 허용하는 것이 어떠냐. 네. 이게 나왔다가 쑥 들어간 것 같아요. 네, 휴대폰을 국방부에서 안 지급하면 된다. 아미콜 733-7119 일로 전화를 그렇죠.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윤 소장님 전화로 바로 갈 텐데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국방부 장관께서 위촉한 병문안 혁신위원인데요. 핸드폰 그게 우리 분과의 일입니다. 네. 저는 이제 한 계급에 공용폰을 나눠준다라는 안을 통과시켰어요. 전 반대했거든요. 좀 논의가 숙성돼야 된다라는 지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숙성시킨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안하자고 했는데 뭔가 또 성과를 내야 된다는 강박증이 있는 것 같아요. 국방부가. 그래서 뭐 표결도 없이 반대 토론도 잘 하지도 않고는 그냥 날치기 통과시킨 건데요. 저는 휴대전화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병, 여기서 얘기한 간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모두에게 지급할 것 같으면 지급하고요. 모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하지 말아야 된다. 즉 사단장도 군 부대 안에는 핸드폰 못 들고 들어가야 돼요. 자 보십시오. 보안이요. 기밀을 누가 더 많이 압니까? 그렇죠. 고급 정보일수록 더. 그럼요. 그리고 군사 기밀 누출하는 거 다 간부들이에요. 아니 뭐 군대는 뭐 안 가려져 가지고 어떤지 모르겠지만 기업만 보더라도 기업 비밀 빼내는 거는 일정 간부급이지 아니 말단 직원이 무슨 비밀을 한다고 기밀을 빼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을 전가하려고 하는 저는 꼼수다. 그래서 저는 휴대전화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 시간에는 일과 시간에는 모두 다 수거하고요. 일과 시간 이후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못 믿나 봐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나 그쵸. 소련처럼 정말 이 철통 보안을 요구하는 군대에서도 이미 사병들에게 다 휴대폰들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 우리나라만 굳이 보안 문제 때문에 뭐 사병들에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게 약간 설득을 그러니까 완전 무슨 개벽다구 같은 얘기인데 한국인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다 돼도 우리보다 더하죠. 이스라엘은 거의 일상적 전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훈련 중 군사작전 중 제외하고는 뭐 개인별 휴대전화 완전 허용을 하는데 아니 그런데도 되는데 한국인이니까 안 된다. 이 논리는 마치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은 패야 된다 말 된다 꼭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여전히 군대 내에 한국인이니까 안 된다는 생각이 여전한 게 아닌가. 그게 어떻게 국방부에서 나올 얘기인가. 이게 휴대전화를요 몰래 반입해가지고 적발된 건수가 1,800건이에요. 한 해에만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징계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얘네들 다 이제 영창에 들어갔을 거라고요. 사실 이게 영창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 헌법에서 보장한 영장주의, 즉 함부로 가둘 수 없는 권리를 침해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목을 댕강 부르주아들이 잘랐잖아요. 그 잘라서 획득한 권리가 사실 함부로 가두지 마라.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해라. 법 앞에 평등하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근대 형법이 탄생하는 데 있어서의 매우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인 거죠. 지금 뭐 카카오톡도 보세요. 막 감청 저기 가서 영장 받아와가지고 얘네들은 그 판사들 얘네들은 내가 보니까는 어제 도장을 맡겨놨나 봐 검사들한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영장을 그렇게 마구마구 발부해줘. 얘네들은 양심이 없어. 이게 거의 아이히만 같은 존재들이 영혼이 없어. 얘네들은요. 얘네들이 더 문제야. 다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영장을 내주는 그 판사놈의 새끼들이 정말 썩어 빠져. 서기호 뭐 하고 있어요 도대체. 저 예전에 재판 받을 때 검사가 이제 조서를 꾸미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재판정에 제시가 되잖아요. 공소장이. 거기에 오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재판부 판결문에 그대로 오타가 나와요. 다시 안 보는 거지? 그렇죠. 그게 컴퓨터로 보낸 거를 그냥 긁어다가 판결문이 나오는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로 그대로 하는 거.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타가 똑같아요. 너무하네. 근데 이게요. 자연스럽게 군판사로 넘어오잖아요. 더 개판이에요. 네, 그렇겠죠. 군은 더 하겠죠. 군은요. 무슨 군판사 하던 놈이 뭐 나중에 군 검찰을 하고 있고요.
국선 변호인 하고 있고 랜덤이야 랜덤. 사무실도 같아. 옆방이 검찰관 있고 옆방이 판사 있고 지도 같이 밥 먹고 개판이에요. 더군다나 심판관, 재판장을 들어온 인간은 영관급 이상, 중령 이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단장 참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의중이 반영이 되겠어요? 사단장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권 분립의 정신이 뭐냐면요. 상호 견제야 뭐 이거 개뿔 뜯어먹는 소리고 못 믿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저는 군사법원 제도 중에 제일 좀 깼던 게 결국은 이제 그 법원에서 판결을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지휘관이 그것의 그 형량을 감해주거나 감경권이 있어요. 더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무슨 무소불위의 대통령의 사면권을 지들이 가지려고 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위임받은 권력도 아닌 것들이요. 엉망진창을 벌이고 있는데도 이게 감시와 견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국방부 안에 있는 군사법원을 뺏어와야 돼요. 네. 민간. 그러니까 대법원도 정신 좀 차려야 돼. 그래서요, 이 군대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인문학적인 고민이 필요로 되는 것 같아요. 이 200년 전에 이미 이제 근대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장자크 루소 같은 사람이 사회계약론에서 한 핵심이 아니 개인이 사회를 위해서 양도한 의무만큼 네. 동일한 권리를 갖지 않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군에서는 군은 그게 안 통한다. 나중에 권리 누려라. 근데 기본적으로 이미 200년 전에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핵심적인 정의의 원칙은 의무와 권리가 시간상 공간상으로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의무를 부여받고 있는 그 시간, 그 공간에서 권리가 그만큼 주어져야 된다는 건. 근데 우리나라 군인들은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의무만을 강제받고 있고 군 이후에 권리 누려라라는 이런 황당한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개벽다구 같은 논리가 아직도 횡행하고 있고 심지어 뭐 군을 상대로 특별 권력이니 뭐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국방부 논리더라고요. 특별 권력 관계다. 근데 그거는 이미 나치 시기에 그 이상한 법이론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황당한 논리까지 동원될 솔직히 정도로. 말씀드리면요. 왕권 신수설 예를 그렇죠. 순봉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 얘기는 차마 못하겠고 재민주권은 개판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재민주권 절대 인식이 없고 왕권 신수설 옹호론자들 같은 내 생각에 그러니까 커밍아웃을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200년 전에 근대적인 정의관 이전의 방금 우리 윤 소장님 얘기했듯이 거의 왕권 시대의 논리가 통용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국방이 아닌가 이런 정말 고민이 필요로 돼요. 오늘요 저희가 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이제 10월 16일이 되면 작년에 있었던 그 15사단 노소령에 의해서 성추행당해서 자살한 오대위의 일주기예요. 그 이제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이 시기죠. 국정감사 육군본부 국정감사 때 폭로한 사건인데요. 일파만파였죠. 이 사건 솜방망이 처벌받았습니다. 집행유예 받았어요. 성추행이 모두 인정됐고 그리고 목격자들도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 오히려 지금 가해자인 노소령은 언론사 5곳과 기자 3명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고요. 명예훼손했다고요. 네. 그리고 이 수사가 이 재판 과정에서 주요 증거인 부대 입출입 기록을 은닉했다라고 보이는 15사단에 대한 수사와 그 은닉됐다라고 하는 자료를 우회적으로 편집된 것을 받아서 제출한 변호사들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라는 요구를 저희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가해자의 변호인 2명이 피해자 법률 대리인과 저를 명예훼손을 고소했어요. 그래서 송파경찰서가 조사받고 왔거든요. 재미난 거는요. 동부지검에 검사가 전화 왔어요. 저 대질신문 하겠대요. 무슨 대질신문 하냐고. 내가 실명을 거론한 것도 아닌데 그럼 실체적 진실 진짜 파봐라. 그 부대 입실기로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대한 경위부터 네가 파악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해서 소환장이 띵 날아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분 나빴나 봐. 걔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수치 거절.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오던가. 앞으로 우리 윤 소장님에 대해서는 길들이기가 여러 방면으로 시작될 거예요. 또 고소 하나 또 당했어요. 네. 성추행했다는 군 법무관의 장성 진급을 반대하는 저희가 이게 브리핑을 했고 명단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 청소년을 성추행했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그 법무관이 기자들에게 그게 나다 그러면서 막 해명 자료를 돌렸더라고요.
이분이 또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셨어요. 그리고 인터넷 그 게시물 삭제 가처분도 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살포시 내려줬어요. 왜냐하면은 소기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어저께도 그 네. 국정감사에서 네. 이제 군대 내 이 폭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방부가 이제 군대 4개의 어떤 계급을 뭐 2개 계급으로 해가지고 뭐 서로 계급 간의 그런 폭력 사태를 최소화 줄이겠다 뭐 이렇게 하는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뭐 금방 하신 말씀이나 얼마 전에 있었던 뭐 17사단장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사실 굉장히 상층부에서 당나라 군대처럼 이런 게 폭력들이 다반사되어 있고 솔직히 여기는 잘 건드려지지 않은 그런 어떤 부분인데 이 지금 뭐 계급 구조를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군대 내에 폭력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전혀 될 수 없고요. 말장난하는 겁니다. 군은요. 같은 계급 안에서도 1개월 먼저 들어왔냐, 일주일, 2주일 먼저 들어왔냐 가지고 잘라서 자기가 선임이라고 얘기하는 조직이에요. 이러한 중세 봉건적인 사회에서 농노 다루듯이 병사들을 사육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화를 개선하지 않고 마치 병사들 간의 문제, 우리는 조직은 문제가 없는데 이 병사들 간의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문제야라고 하는 인식을 드러내는 겁니다. 네. 자, 보십시오. 계급에 대한 개혁을 하는 것은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별들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400명이 넘어요, 별들이. 휴전선에 세워놓은 600m마다 한 명씩 별이 서 있어요. 말이 되냐고. 정말 고급 병력이네. 네, 그리고요, 이 별들이요, 다 전투병과에 있지 않습니다. 훈련과 작전을 하는 병과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별대 별이 다 있어요. 별들 한 모아놓으면 가감도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뭔지 아세요? 대령이 너무 많아요. 대령이 지금 한 3, 4천 명 될 거예요. 다 지금 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포대 뭐 이런 얘기가 장군 포기 대령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부 구조의 슬림화가 저는 우선시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골품제로 운영되는 이 군대 문화를 깨야 됩니다. 이 성골이라고 얘기한 육사 TK들 육사 중에서도요 또 이렇게 성골이 나뉘어요. 계급이 또 나뉩니다. TK가 또 여기서 최고야. 예. 육사 중심의 인사 문화. 이것 깨야 되거든요. 깨려면 사실은 이제 육군 사관학교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 좀 약간 너무 나가는 거라서 일단 육사 중심의 인사 구조는 저는 깨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너무 전투병가에 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군수 뭐 이런 거는요 안 쳐줘요. 통신 뭐 이런 거는요. 군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병법에 있어서 군량미를 제대로 조달하지 않으면요. 군수가 또 군량미만 조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군수병과도 좀 쳐줘야 되는데 군수는 또 한직이야. 그러니까는요. 이 계급 구조에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들이 상부 구조고,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한심한 게요. 전작권 이양 안 받으려는 인간들의 속셈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겁니다. 연평이 포격을 받았어요. 회의를 합니다. 포를 쏠지 말지를 저쪽에. 그 회의를 해가지고 결론이 난 게 뭔지 아세요? 미국한테 물어보자입니다. 미국한테 물어봤더니 미국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나한테 왜 물어?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그대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주권에 대한 방어 의지와 능력도요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데, 말로만 맨날 삼부자를 때려잡자 돼지 흉상 그려놓고 17사단 가면요 그 송모 사단장이 있던 데 가면요 삼부자 돼지 모양을 해놓고 그 표정 만들어 놓고는 뭐 목을 따자 막 이런 게 막 있어요. 그거만 요란하는 겁니다. 그 요란한 잔치집에 먹을 거 없다고 가봤더니 알고 봤더니 사단장이 성추행범. 요란한 데 가봤더니 이것이요 잘 싸우는 군대가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군정권과 군령권이 나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군정권을 도원수인 권율이 갖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수군을 육군에 편입시켜라 막 이런 얘기하니까는 이순신이 아니되옵니다. 저 새끼 볼기를 쳐라 이렇게 막 때려요. 피가 철철하는데도 안 됩니다. 그 수군이 병합이 못 돼요. 왜? 군령권을 갖고 있는 이순신이 안 된다고 빠락빠락 우기니까 내 작전 여기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작전의 권한을 쥐고 있는 겁니다. 네. 군정권 인사 문제를 같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요 야전에 있는 지휘관들이 누구 말 듣겠어요? 육군 참모총장 말 듣겠어요? 아니면 합참의장 말 듣겠어요? 합참의장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군이 아사리판이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사실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근본적으로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은데 아까 이제 너무 상층계 별들이 너무 많다. 별들부터 슬림화 시키자라고 얘기하셨는데 별들이 슬림화되면 지금 60만 대군이라고 하는 사병도 이렇게 항상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도 또 던져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이 60만이 넘는 이 부대를 거기도 뭐 다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들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23% 정도가 간심사병이라고 하는데 요즘 같은 젊은 친구들이 그런 군의 위계 질서 속에 다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뭐 절반 이상이 다 관심사병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군 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맞는가 근원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요.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 국방개혁 2020이 이제 복무기간 단축안이 있는 겁니다. 네. 단계적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복무기간을 단축하게 되면 이제 병 숫자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값싼 인력을 언제까지 저렇게 대형으로 잡아둘 것인가에 대한 그 플랜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모병제로 가자는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먼 얘기인 것 같고요. 저는 모병제를 좀 지금 단계에선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병제 실시하면요, 군은 계급이 하위 계급이 다 가는 구조가 되고요. 그리고 군이 더더욱 문민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군대는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서 군에 대한 그 강한 문민 통제를 하고 난 다음에 모병제는 중장기 과제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복무기간을 독일이나 대만처럼 이제 1년으로 계속 이제 점점점 개월수를 늘려서 1년까지도 축소시키고 점점점 해서 6개월까지 축소시킨 다음에 모병제로 가는 단계로 가야 되고 그 중간에는 이제 유급병사 제도를 점점점 확충하면서 부사관제를 문을 확 열어줘야 됩니다. 우리 부사관들에 대한 양질의 어떤 2년제 학교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구조로 가면서 이제 군의 슬림화를 가져와야 되는 거고 상부 구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 사람들 좀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한 겁니다. 인사철만 되면 별들의 전쟁이 벌어져요. 별들 간의 투서전이 벌어져가지고 왜냐하면은 20대 때는요 육사 동기가 강한 끈끈한 전우애와 우정으로 동기지만은요 영관급부터 시작하면 적입니다. 저 새끼를 제껴야지 내가 진급되기 때문에 지네들끼리 싸워. 전투력 상실이야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이러한 그 계급 구조를 슬림화한 다음에 네. 저는 이제 모병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단계적으로 좀 나와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위험한 것들이 이런 겁니다. 감군을 30만을 감군을 했을 경우에 결국은 그것을 무기체계로 다 메꿔야 된다는 이론이 나올 겁니다. 저는 뭐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국방력을 튼튼하기 위해서는 무기를 일정 정도 도입하고 갱신해줘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현 체계에서의 동북아 군비 경쟁으로 가는 시스템은 절대 안 된다. 방위 산업체들의 어떤 로비로 인해서 쓸데없는 무기들을 도입하는 거죠. 뭐 사드 다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뭐 아연돔 이런 거 다 무장해야 된다 그러는데요. 아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국방 예산이 35조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이제 무기 체계에 대한 방산업체의 로비나 또는 방산업체 다 대기업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글로벌 기업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좀 무기 체계에 대한 통제, 유엔의 통제를 좀 받는 이런 형태가 좀 강화됐을 때 저는 군 개혁이 같이 선행되고 모병제도 같이 논의돼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보완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징병제냐 모병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 윤 소장님 얘기 속에서 이제 과도기라고 얘기 나온 것을 이제 몇몇 나라에서는 혼합병제라 그래서 네. 징병제적인 요소랑 모병제적인 요소를 섞어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간부급들을 이제 모병제로 더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 사병은 복무 기간을 대폭 줄여서 훈련 포함해서 한 4, 5개월, 6개월 이 정도만 해서 이제 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는 혼합병제는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한번 대안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특히 대한민국 생산 가능 인구도 지금 계속 이제 축소세로 돌아간다는 것이 다 상식적인 얘기라고 했을 때 굳이 그 고급 인력들을 2년 넘게 그 장소에 놔둬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특히 현대전이라는 것들은 이제 무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혼합병제는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때까지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에서는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실제 아까 우리가 이스라엘과 비교를 했잖아요. 우리보다 더 전시 상황에 가깝고 그다음에 국방력도 우리 이상으로 세다고 알려져 있는 이스라엘군 같은 경우 가만히 통계를 보니까 군 면제율이 남성의 경우 26%에 이르러요.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예요. 종교적인 이유 혹은 나는 평화를 추구한다. 그래서 전쟁이나 군인으로서는 생각이 없다. 자, 이렇게 물론 이제 심사 과정은 까다롭더라고요. 정말 이게 이 사람의 개인적인 양심이고 소신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는 있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군을 안 가겠다고 했을 때 네. 무슨 신체상의 결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나는 군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 면제해 주는 것이 26%에 이르러요. 근데 우리나라 군 면제율을 봤더니 2.4%더라고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 단계 징병제 하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좀 충분히 운영상의 개연성은 있어야 되고 열린 공간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평화든 아니면 어떤 성적인 문제이든 아니면은 종교적인 문제이든 그 사람이 정말 군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양심상의 문제에 걸려 있을 때 면제라는 운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은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근데 제가 어제 조승수 전 네네. 의원을 봤어요. 네. 어디서 본지 아세요? 예. 아니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이제 뵀는데 네. 그 둘째 아들이 이번에 군대를 가게 돼서 어저께 배웅을 나간 거예요. 어제 입영식을 예, 했죠. 네. 예. 그런데 거기서 임태훈 소장님을 만났고 제가 지금 이거 나중에 그 페이스북 페이지랑 카카오 스토리에 올릴 텐데 아미콜로 전화하세요라는 임태훈 소장님이 나눠주시는 이 명함을 받고 그나마 정말 이렇게 위안이 됐다. 막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저기에 들어가서 그래도 무슨 일이 생기면 여기에 전화하면 되겠구나. 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이제 어디 많이 보던 양반이 이 공간에 있으면 안 되는데 있는 거예요. 상공이 네. 보충대 앞에. 네. 그래서 아유 의원님 여기 웬일이십니까? 네 이랬더니 우리 둘째가 오늘 입영을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들 막 손재가 잡아주고는 무슨 있으면 전화해 막 이랬는데 아버지가 계셔가지고 뭐 큰일이야 나겠어 네 이랬는데 이제 사실은 굉장히 우는 어머니들도 굉장히 네. 많아요. 나오시면서 울고 하는데 제가 이제 카드 이 군인권 카드 그러니까 아미콜 이걸 나눠주는데요. 이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아미콜요 지금 특허청에서 상표권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우리 알고 봤더니 육군참모총장 지금 잘린 육군참모총장을 펌프질 해가지고 김모 법무실장이 특허청에다가 상표권 출원 신청을 했어요. 2번을 쓸 수 없도록. 아니요. 아미콜이라는 말을 쓸 수 없도록. 그런 건 정군에다가요. 또 아미콜에 전화하지 마라. 아미콜 전화하면은 군인 복무규율 위반으로 징계한다. 이런 식의 공문과 교육을 시켜서 상부에 보고하라는 네. 전체 근데 여기 공문이 보니까 왔는데 명함을 보니까 후원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되어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 협력사업으로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미콜 전화상담원 기본 양성 과정에 대한 그럼 국방부가 나중에 돈을- 국가인권위원회를 고소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 뭐 그러지는 못할 거고요. 네, 그래서 그딴 식의 논리라면. 예, 그 법무법인 원이 지금 공익사건 수임해서 이 신청서를 냈는데 선사용권이 우리한테 있어가지고요 무난히 뭐 이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군에 이게 지침이 내려갔어요. 이 전화하지 마라 공문으로 그 공문이요 며칠 안 있다 저희한테 다 들어왔어요. 그 제보를 다, 저희 빨대들이 쫙 또 이제 소장님 이게 이래 됐습니다 이러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얘는 정말 멍청하다. 정군에 손쉽게 아미콜을 선전해줬어요. 군인권 그렇죠. 센터 막 명시해가지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국방부 안에 우리의 프락치가 우리를 있네요. 돕는 네. 엑스맨이 있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네. 저희가 이제 이게 도마 위에 올랐고 어제 육군본부 국감에서도 이게 좀 질의가 또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월요일 매주 월요일 명절 빼고요.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서 입영을 합니다. 2시에. 그리고 매주 화요일은요. 춘천 102보충대와 의정부 306 보충대에서 네. 그 전국에서 이제 쫙 올라와서 이제 입영을 해요. 어제는 좀 입영 숫자가 많았어요. 그리고 각
신교대 전방 사단 신교대에도 조금씩 하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커버 안 되고 너무 이게 쪼갈라지니까요. 지금 현재는 육군훈련소하고 상공육 보충대인데 저희가 인력과 예산이 좀 확보되면 이제 그 상공육 보충대, 그러니까 배기 보충대 그리고 해군하고 공군도 입영식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네. 진주 공군교육사령부, 진해 해군교육사령부에서 입영식을 해요. 이제 그곳까지 이제 확대해서 커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바뀝니다. 지네들은 상표권 출원 신청해가지고는 법적 대응하겠다고 공문 보냈는데요. 우리는 뒤에 보십시오. 거기 뒤에 이렇게 돌려보시면 민관군으로 해가지고요. 군인권센터, 국가인권위원회 전화번호, 네. 그다음에 국방부 헬프콜까지 아주 우리는 관대하게 네. 선택하시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가가요. 세금 가지고는 옹졸해가지고 인권 사업을 독과점하겠대요. 유엔에다가 이걸 보고하려고 나중에. 개망신 좀 당해봐야 돼요. 국제적으로. 네, 이 아미콜과 핸드폰 허용이 결합되면 상당히 효과를 내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죠. 납세, 교육, 근로, 그리고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절대 이 국민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로서 이 대한민국 헌법을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항상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뭐 두 분 말씀 속에서 특수 권력이라는 것은 없다.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 보장되어야 한다. 선생님 뭐 마지막으로 어떠십니까? 우리들은요.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까지 거의 20년 가까이를 학생으로 삽니다. 네. 그럼 학생이란 학교에 속해 있는 성원이란 뜻이겠죠. 네.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는 또 군인으로서 2년을 삽니다. 군대에 속해 있는 성원이란 뜻이겠죠. 그리고 나머지 기간 대부분을 국민으로 삽니다.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이란 뜻이겠죠. 그러면 도대체 언제 인간으로 삽니까? 인간은 어디에 소속되기 이전에 국가든 군인이든 학교든 소속되기 이전에 인간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고 존엄성을 지니고 있고 권리를 지니고 있는 존재. 이게 인간이고 가장 기초적인 근대적 사고가 인간에 기초하여 개인에 기초하여 사회가 만들어지고 국가가 만들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인간이 우선일 수 있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우선일 수 있는 것. 이런 어떤 기본적인 발상과 사고방식이 뭐 학교든 군대든 전체 사회든 지금부터라도 뿌리낼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만들어지고 그런데 이런 팟캐스트들이 더 많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진행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예, 당신의 인권은 소중하니까요. 733-7119 인권이 침해될 때 임태훈 소장님께 바로 전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임태훈 소장님이 덜 바빠지는 그날을 위해 우리 다 같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정치카페 테라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